네, 그래서 방금 그 최 박사님께서 중국의 그 과거제도 설명해 주시면서 일종의 지역 할당제 또 그쵸. 지역 안배 뭐 이런 문제 설명해 주셨는데 흥미로운 게 중국 현대의 그 까오카오 대학 입시 제도에도 이런 비슷한 지역 할당제가 적용이 되고 있어요. 네,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몰랐어요. 보면 과거제도, 지역 할당제 뭐 이런 것들이 다 현대에도 인식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중국의 수능이라고 할 수 있는 까오카오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자로 네, 쓰면 그게 고죠. 고등학교 시험이죠. 네, 고. 네, 그죠? 고등학교 시험, 시험보다 높을 네, 네, 고자에다가 고시고자. 고시고자. 네,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매년 6월마다 6월 초에 까오카오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 전국에서 1,000만 명, 야. 1,000만 명 이상. 예, 작년에 1,300만 명, 야. 재수생 한 500만 명. 아. 예, 그 정도가 시험에 참여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인원이 시험을 보기 때문에 아까 그 뭐죠? 과거 시험장 사진에서 봤던 것처럼 커다란 운동장에 학생들이 쫙 앉아 있는 그런 사진들이 인터넷에 많이 떠돌고 있어요. 그 까오카오의 스케일을 보여주기 위해서 시험 감독이라든지 이런 거를 잘하기 위해서 그렇게 쫙 앉혀놓고 요즘에 막 드론을 띄워가지고 시험 감독을 한다고 하는데 아니 우리나라도 그 수능 볼 때쯤 되면 온 나라가 약간 긴장하잖아요. 입시 열기는 이제 한국과 비슷해서 뭔가 한국의 입시 제도와 중국의 입시 제도가 비슷한 것이 아닌가. 뭐 북경대, 칭화대 이런 데 명문대를 가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뭐 이 정도로만 알고 있어서 한국과 중국의 입시 제도가 비슷한 것 같은데 또 역사적인 맥락이나 그런 제도를 보면은 굉장히 다른 부분이 많이 그렇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역사적으로 잠깐만 살펴보면은 이제 중국 그 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된 이후에 1952년도에 통합 대학 입시 제도가 시작이 됐는데 처음에는 그 아까 중국 역사처럼 추천제 중심으로 맞아요. 돌아갔어요. 그래서 특히 뭐 노동자라든지 그렇죠. 농민, 군인 그 이렇게 사람들의 약간 우대. 사회주의의 어떠한 우수 계급 그렇죠. 위주로 추천제로 이루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커넥션 그죠. 중국에서 뭐 얘기하는 관시 그죠. 이런 권력 정치적인 어떤 알력 관계라든지 그런 이해 관계를 통해서 대학 입시가 주로 결정이 됐다면 이제 1960년대는 이제 문화혁명으로 대학이 거의 마비가 됩니다. 다 그렇죠. 아시겠지만 대학 교수라든지 지식인에 대한 탄압이 이루어지면서 그렇죠. 홍위병들이 대학을 점령하고 이러다 보니까 대학 교육이 비정상화 되었다가 그러니까 지식인들이 혁명성이 부족하다는 거지. 네, 네. 그러면서 이제 기존에 있었던 대학생들 혹은 젊은이들은 하방이라 그래서 그렇죠. 시아팡이라 그래서 그 중국 농촌으로 가서 농민들에게 배워라. 그래가지고 처음 가보는 농촌 마을에 가가지고 이제 뭐 닭도 키우고 그렇죠. 돼지도 키우고 우리 뭐 시주석도 네. 그 산수성에 가서 네, 그 네, 네. 했다면서요. 네. 그랬다가 이제 1977년대 말에 이제 개혁 개방의 그 물결과 함께 1977년 제가 태어난 해이기도 한데 이때 중국의 대학 입시가 시험이 재개가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사진이 1977년도에 그 이제 처음으로 거의 10몇 년 만에 재개된 대학시 시험에 이제 입시 그 수험표죠. 그래서 이 사진을 보면은 이분들이 뭐 합격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 밑에 그 여학생은 굉장히 또 어리게 보이는데 위에 있는 남자분은 굉장히 좀 나이가 있어 보이죠. 아니 고생 좀 하신 것 같네. 네? 하방도 좀 오래 하시고 고생 좀 하신 그렇죠. 하신 것 왜냐하면 이때 거의 10년간 수험생들이 대부분. 누적됐기 맞아. 때문에 30대 초반에 그러니까. 그런 입시생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경쟁률도 엄청 셌겠죠. 10년 동안 누적된 대학 못 간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리다 보니까. 네. 그래서 1977년도부터 본격적인 이런 까오카오 다시 말하면 이제 그 까오카오 시험 성적에 의해서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능력주의가 시작이 되는 학력주의가 이제 중국 대학 입시에 적용이 되기 시작했던 거죠. 네.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중국의 지역별 대학 입학 할당제를 좀 설명드리면 지역 할당이 어떤 식으로 이제 이루어지냐면 기본적으로는 홈 어드밴티지를 줘요. 그래서 예를 들면 북경에 있는 대학이라든지 아니면 산동성에 있는 대학이라든지 그러면 그 해당 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최소한 30% 이상 뽑을 수 있는 어드밴티지가 주어집니다. 그러면 그 외에
그러니까 그 해당 지역 외에 다른 지역의 학생들은 각 성마다 혹은 각 도시마다 얼마만큼의 입학생을 받을 것인가 그 비율을 정해요. 근데 이 비율은 당연히 대학 당국에서도 정하겠지만 중앙 정부에서 컨트롤을 해서 매년 조정을 합니다. 네, 근데 그것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정해지는지는 투명하게 공개되진 않아요. 하지만 전체적인 트렌드는 어떤 식이냐면 홈 어드밴티지도 적용하지만 이제 정책적으로 예를 들면 낙후 지역이라든지 혹은 소수민족이 이제 밀집한 지역이라든지 그래서 뭐 신장이나 닝시아 뭐 이런 지역에 좀 혜택을 준다든지. 그러니까 일종의 중국판 어퍼머티브 액션이라고 볼 그렇죠. 수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미국에도 소수민족을 위한 우대 정책이 이제 어퍼머티브 액션이라고 도입돼서 이것이 과연 공정한가? 논란이 많았잖아요. 백인 학생들에 대한 네. 역차별이다. 그러니까. 뭐 이런 논란이 많잖아요. 네, 네. 그와 비슷하게 중국에서도 보시면은 베이징 같은 경우에 혹은 상하이, 티엔진 이런 주요 대도시의 그 원이 큰 걸 볼 수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인구 대비해서 그 중국의 명문대학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면 뭐 칭화대. 이일 대학이라고 해가지고 21세기를 위한 100개의 중점 대학 뭐 이런 식인데 그런 대학들이 이제 뭐 당연히 칭화대학이나 뭐 베이징. 북단대학이 포함이 되는 건데 인구 대비해서 그런 명문대학에 진학하는 확률 그런 거를 이런 도표로 보여준 건데 이 동그라미가 클수록 인구 대비 진학률이 높은 거죠. 아니 그러니까 네. 제가 약간 아까 전에도 조금 그 의문을 가졌던 게 베이징보다 하북성에서 대학 가기도 어려웠다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명문대 기준으로 하면 예를 들면 그 북경의 베이징대 북경대학을 기준으로 하면 이 북경시에 거주하는 입시생과 차로 한 대여섯 시간이면 뭐 하북 지역에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지역에서 입시하는 지원한 학생들의 경쟁률을 비교해 보면 하북 지역의 입시 경쟁률이 30배 정도 높아요. 인구 그러니까. 대비로 했을 때 인구 대비로 점수는 무시하고 점수는 무시하고 네. 인구 대비로 했을 때 아니 네. 그렇다 하더라도 하여튼 북경에 살고 있는 학생들이 북경시 내에 있는 명문대학에 갈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은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인구 대비로 했을 때 얘기를 하는 거고 실제로 그러면 북경대학의 학생들의 점수가 더 낮은가? 북경 시내에 있는 학생들의 점수가 더 낮은가? 그러니까 하북성보다 커트라인이 더 낮은가는 알기가 어려워요. 왜냐? 중국은 그 가오카오라고 하는 제도가 이제 수능 문제인데 각 성마다 각 도시마다 문제가 다르고 달라. 난이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몇 점이라고 했을 때 북경의 학생이 하북 지역보다 커트라인이 높았는지 낮았는지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수치가 없어요. 우리나라랑 다르네. 다르죠. 완전 다르죠. 완전 다르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제 한국의 그 관점에서 보면 한국은 이제 수능을 봐서 1등부터 전국 꼴등까지 해가지고 같은 그 문제를 성적에, 풀잖아. 네, 같은 문제일 뿐만 아니라 그 성적에 따라서 지역과 상관없이 그쵸. 내가 원하는 대학에 지원을 해서 나보다 점수가 내가 점수가 높으면 예, 입학하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중국에서는 이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한국의 관점에서 보면 이거 불공평하다. 그렇죠. 그렇게 볼 수 특히 있어요. 대도시 지역 그렇지. 예를 들면 뭐 권력을 가진 사람,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이 사는 북경, 천진, 상해에 사는 대도시 사람들에게 유리한 제도 아니냐라는 그렇지. 비판을 할 수가 있고 중국 내부에서도 그런 비판이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네. 근데 그러면 이제 이게 불공평하기만 한 것이냐? 그러니까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공평함의 기준이 무엇인가? 뭐 이런 걸 생각해봤을 때 뭐 1등부터 꼴등까지 줄 세우는 것이 과연 가장 공평한 것인가라는 이제 질문을 가지고 중국의 케이스를 보면 뭐 일단은 지역 안배라는 게 중국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시진핑 정권 이후에는 어떤 공동 부유, 뭐 선불론에 의해서 상해를 비롯한 연안 지역의 경제가 먼저 발전했다면 그렇죠. 이제는 조금 더 공동 부유를 통해서 지역 균형 발전, 특히 경제적으로 낙후된 신장 위구르 혹은 닝시아 뭐 이런 내륙 지역, 티베트 그런 자치구라든지 그런 서북 내륙 지역의 교육 기회 확대, 경제 발전을 위해서 그쪽에 이제 안배를 해줄 수 있는 일종의 유도리가 있는 거죠. 유도리가 있는 거죠. 그런 플렉서블리티가 있기 때문에 중앙 정부에서 이렇게 조정을 하는 거죠. 여기 줄이고 여기 늘려, 뭐 이런 식으로. 아 그걸 또 중앙 정부에서 조정을 하는 당연히 거구나. 그렇죠. 네, 그게 매년 바뀌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제 그 기준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바뀌는지 모르지만 전체적인 이런 지역 안배를 위해서 그런
조정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필요로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러면 그 교육부의 어떤 그러니까 교육 당국의 어떤 그런 조정에 대해서 국립대학, 사립대학 할 거 없이 다 중국의 대학은 다 국립이니까 따라야 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예를 들면 강소성 내부에서도 예를 들면 어떤 특정 대학들이 있는데 그 대학들의 쿼터를 우수 대학이겠죠. 강소성의 우수 대학의 쿼터를 이런 내륙 지역에 좀 더 확대하는 그런 정책이 이제 발표가 되면 당연히 강소성의 중산층 학부모들은 반발이 우리 있겠지. 지역의 그 그러니까. 쿼터가 학교인데. 줄어드니까 반발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학부모들이 시위도 해? 교육부 앞에서 시위도 하고 합니다. 이게 중국에서는 시위하면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하지만 이 맹모 삼천지교의 그 그렇죠. 교육열을 가진 학부모 입장에서는 그게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그런 시위나 데모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예를 들면 북경에서도 이런 민족대학이라고 소수민족 다니는 대학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부속 고등학교였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혜택을 좀 늘려줬더니 그러면 그 혜택이 당연히 그 북경 지역의 다른 고등학교에서 빼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랬더니 이제 북경 학부모들이 또 이제 막 데모하고. 예. 중국에서 데모하는 게 진짜 위험한 일인데 학부모들은 그런 거를 두려워하지 않더라고요. 그럼 우리 아들 딸이 지금 대학 간다는데 그 뭐가 두렵겠어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정말 그런 게 첨예하게 이제 대립을 하는 상황이 발생도 하는데, 근데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중국의 중산층들이 이런 시스템의 어떤 합리성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 수용을 그렇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큰 틀은 이제 수용을 하지만 마이너한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불만이 있을 수 있겠지. 재조정이 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나의 그 기득권이 침해당한다고 생각했을 때는 반발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이 전체적인 시스템을 다 없애고 1등부터 꼴등까지 해가지고 할 것인가 수능 접수를 할 것인가 라고 하면 그거는 좀 어렵다. 그건 우리에게 맞지 않는다라고 대부분이 이제 합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외부자적 관점에서 이런 교육 입시 제도가 불공평한 거 아닌가 그리고 이제 좀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제가 중국 내부자 중국 친구들에게 몇 명 물어봤어요. 이제 그 중에 이제 칭화대를 졸업한 이제 공기업에 다니는 이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이제 호북성의 우한 출신이에요. 그래가지고 북경의 칭화대학에 진학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방의 관점도 알고 이제 북경의 관점도 이제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친구의 설명에 따르면 약간 나름대로 합리성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분은 호구는 어디예요? 호구는 이제 공기업을 다니니까 북경 호구를 받았구나. 그래서 이렇게 좀 지방에서 왔더라도 명문대학을 나오고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기업 안정된 직장을 갖는 경우에는 대부분 대도시 호구를 갖게 됩니다. 갖게 되죠. 네, 그래서 이 친구의 주장은 뭐냐면 북경이나 상해 대도시의 학생들이 많이 혜택을 받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들의 부모를 보면 그들이 대부분 다른 지역에서 와서 다른 지방에서 와서 명문대학을 나오고 좋은 직장을 얻어서 북경 호구, 상해 호구를 얻은 것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북경 학생들이 더 혜택을 본 것 같지만 사실은 외부 지역 학부모들의 아이들이 혜택을 받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한 백그라운드 가진 아이들은 어떤 교육 투자에서 많이 받고 입시 준비도 훨씬 더 철저하게 하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엘리트 그런 부모의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성적이 높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인구 대비해서 북경이나 상해의 그런 합격률이 높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 경쟁률, 그 북경 내부의 그런 엘리트 가정의 자녀들이 경쟁하는 그 경쟁은 훨씬 더 치열할 수 있다. 그 결과로서 그 커트라인은 그런 다른 지방, 하북이라든지 강소성이라든지 이런 지방에 비해서 실질적인 커트라인은 더 높을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물론 검증되지는 않았지만, 근데 그게 일면 타당하기는 해요. 그래갖고 제가 또 물어봤죠. 궁금한 게 그렇게 커트라인이 높다면 이거를 통일을 하고
객관적으로 공개를 하면 사람들이 불만이 없을 거 아닌가. 그렇죠? 점수가 높은 애들이 많이 들어갔으니까 그럼 불만이 없을 텐데 왜 이거를 그러면 이렇게 문제도 다르게 하고 그렇죠? 지방마다 문제가 달라서 서로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없게 만들었는가 왜 유지를 하는가 이렇게 반문을 하니까 또 그거에 대한 대답도 약간 설득력이 있더라고요. 이거를 이렇게 통일하고 객관화해서 점수를 발표해 버리면 북경이나 다른 지역 혹은 다른 지역 간의 학력 격차가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나게 드러나는 거지.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불만은 더 커질 것이며 사회 통합에 안 좋을 것이다. 안 좋고 또 학력이 더 높은 지역으로 인구가 이렇게 쏠림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지역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 통계를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공개하느냐, 혹은 점수를 시험 문제와 우리나라처럼. 점수를 통일할 것인가, 이런 거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이제 내부적인 관점으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름 뭐 객관적인 그런 합리성이 있는 것 같고, 근데 뭐 하지만 이제 중국의 이런 어떤 뭐 도시와 농촌 간의 차별적인 문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외부에 비판을 했을 때 중국의 내부적인 입장에서 항상 이렇게 합리화를 하고 디펜스를 하는 그런 메커니즘이 있더라고요. 있죠, 그런 있죠. 거에 대해서 이제 예를 들면 역사적인 근원까지 설명을 하면서 중국은 역사적으로 이렇게 할당제가 있었고 과거 제도에도 그래서. 지역 할당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이 큰 중국 대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지역 안배가 유지하고 어떤 통일된 기준이 어렵고 뭐 이런 식의 해명과 좀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물론 그것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이 외부에서 보는 관점과 내부의 관점이 다를 수 있고 또 내부의 관점을 우리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이런 거는 뭐 이런 사정이 있구나. 그렇죠. 예, 이런 역사적인 그렇죠. 연원이 있구나. 그렇죠. 뭐 이 정도는 뭐 네. 이해할 수 있다고. 아니 뭐 과거 제도도 마찬가지고 뭐 다 제도적으로 일장일단이 있고 그죠? 그러니까 뭐 네. 그거는 그리고 일견 설득력이 또 있어 보여요. 음. 그 친구분의 얘기, 그다음 내부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 국가 통합, 사회 통합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들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고 그 사정을 바탕으로 해서 제도를 운영한다는 게 사실은 어떻게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이 표를 보시면 2023년도 북경대학, 칭화대학과 북경대학이 각 지역별로 입학생을 어떻게 배정했는지 그러네요. 이 표인데 이게 인구 10,000명당 이제 각 지역별 입학 인원과 10,000명당 몇 명의 학생이 해당되는지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순서를 보시면 이제 1위가 북경이고 2위가 상해고 3위가 천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해 같은 경우는 5만 명 시험 봐가지고 220명 붙은 거네요. 그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북경 같은 경우에서는 5만 4천 명 시험 봐가지고 550명 붙은 거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10,000명당 합격률을 보면 북경이 100으로 제일 높은 거고, 100명으로 제일 높은 거고, 상해가 44명, 이제 천진이 27명. 그래서 이런 표만 보면 이제 외부적인 관점에서 이런 표만 보면 왜 그 북경 상해는 이렇게 인구 대비해가지고 높냐? 비율이. 합격률이 높고 다른 지역들은 왜 이렇게 낮은가? 근데 이제 자세히 보면은 닝시아라든지 뭐 내몽구라든지 또 신장이라든지 이런 경제적으로 좀 낙후된 지역 그렇죠. 이런 지역들에 대한 배려가 안배와 있었던, 배려가 이루어진 걸 볼 거지. 수 있고 그다음에 대도시의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어떤 그런 학력 경쟁이 훨씬 더 치열한 어떤 이유도 있고 외부에서 우수한 인재들이 이제 집중되면서 그들의 자녀들이 이제 북경 호구를 가지고 대학 입시를 치르는 아니 근데 이런 사정도 있는 거죠. 뭐 하북성이 우리식으로 치면 경기도잖아요. 그렇죠. 안 좋아하긴 하겠네. 네, 24위야. 그렇죠. 네,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시스템에 대한 이해와 수용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엄청난 반발이 생길 거예요. 당연히 대학 입시이기 그럼요. 때문에. 그리고 또 뭐 제 친구 얘기를 한 가지 더 하면 그 친구는 이제 호북성의 우한시에서 고등학교를 다녔었는데 호북성이나 우한 이런 데가 북경이나 상해보다 교육 여건이 그러면 안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잖아요. 네, 이런 표를 보면.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도 이제 지방 도시 가면 그 지방 도시에 제일 공부 잘하는 학교들은 약간
그 도시 지역 사회에서 좀 서포트를 해주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이 우한 지역에도 우한시에도 그런 중점 고등학교가 있대요. 그래서 자기가 그런 실제로 그런 중점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칭화대에 이제 진학을 한 건데 그런 지역의 그런 중점 고등학교의 레벨이 어느 정도냐? 북경에 있는 동청이라고 이제 예를 들면 북경에서 강남, 그러니까 학군이 제일 좋은 지역이 하이텐취라면 해전구. 동청취는 일종의 한국으로 치면 목동? 그러니까 동성구. 네, 동성구잖아. 네. 두 번째로 학군이 좋은 그런 지역이에요. 네. 그래서 그 정도의 좋은 학군 지역의 고등학교와 칭화대학 진학률이 거의 비슷하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괜찮은 거죠. 나쁘지 그래도. 않은 거죠. 그러니까 명문대에 진학하기 위해서 경쟁하는 호북성의 혹은 우한시의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어느 정도 뭐 교육적인 투자와 배려가 또 존재하기 때문에 이걸 일률적으로 그렇죠. 교육의 그러니까 기회가 지방에서도 열심히 하면 진학률이 높은 할 거야. 수가 있고 또 이제 북경이나 상해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교육 자원이 풍부한 학생들이 밀집했기 때문에 경쟁이 훨씬 더 치열하다. 오히려 호북성의 우한시의 중점 고등학교를 다니는 것이 경쟁의 북경시의 다른 지역,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학력 레벨이 낮은 다른 그쵸, 지역의 학교를 다니는 것보다 네. 우한의 좋은 고등학교를 다니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뭐 호북성과 북경시를 단순 비교하기가 어렵다는 어렵다는 거죠. 그렇지. 네.